2025년 11월 14일 조비 에비에이션의 한 임원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형식 검사 승인, 그러니까 TIA를 위해서 실제 운항 사양과 완전히 동일한 기체 5대를 제작한다. 그러니까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 산업의 게임 룰 자체를 바꾸려는 선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사실상 선전포고 같은 거죠. 이 선언의 진짜 의미는요. 조비가 인증 단계를 더 이상 연구 개발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연구 개발이 아니면요? 이걸 운영 관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아직도 우리 기술로 비행이 가능한가? 이걸 증명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험기 한 대 띄워보고 또 데이터 보고. 네, 맞아요. FAA랑 얘기해서 설계 바꾸고 또 띄워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100점짜리 답안지를 쓸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조비는 어떻게 하면 시험 감독관을 설득해서 시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까라는 아예 다른 차원의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 자체를 그냥 재정의해버린 거예요. 인증이 지연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게 바로 조비가 던진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5기체 병렬 인증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멋진 계획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미 2025년 11월에 1호기가 전원 인가 테스트를 마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머지 4대가 생산 라인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1호기 코드명 N547JX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기술 시연용 모델이 아니에요. 아, 단순한 실험기가 아니다. 네, 처음부터 FAA의 형식 검사 승인, TIA 기준을 100% 만족하도록 제작된 말 그대로 최종 판매 제품하고 동일한 기체예요. 나중에 인증받으려고 부품을 바꾸거나 구조를 보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말은 다른 회사들이 시험용 자동차 한 대로 온갖 테스트를 다 하고 있을 때 조비는 그냥 바로 판매할 자동차 5대를 가져와서 그걸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항공기 개발 방식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겉보기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죠. 조비는요, 사실상 인증 전용 소규모 플릿, 즉 항공대를 보유하게 된 셈이에요. 항공기 제조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접근법입니다. 인증 전용 플릿이라. 네, 보통은 시험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해서 인증용 기체를 따로 만들거든요. 근데 조비는 그 단계를 건너뛰고 최종 제품 5대로 인증 과정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거죠. 인증 전용 플릿이라는 말이 재밌네요. 그럼 이 5대는 인증이 끝나면 바로 상용 노선에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시험용으로만 쓰이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인증 과정에서 물론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겠죠. 하지만 기체 자체가 상용 모듈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인증 후에 즉시 조종사 훈련용으로 쓰거나 초기 상용 노선에 투입할 수 있어요. 아, 그것도 결국 시간 단축의 일부군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이 인증 후에 상용 기체를 생산할 시간을 벌 때 조비는 이미 준비된 기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돈과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걸까요? TIA라는 이 단계가 대체 뭐길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여기서 줄줄이 미끄러지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항공인증을 그냥 여러 개의 시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TIA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FAA는요. 비행기가 한 번 멋지게 날았다는 사실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의외네요. 네, 그들이 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이 시스템이 과연 수만 번을 반복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내는가. 바로 반복성과 재현성이죠. 반복성과 재현성. 네, FAA가 TIA 단계에서 보는 항목들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져요. 구조적 안전성, 시스템 신뢰성, 고온, 저온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성, 조종사가 실수를 유발하지 않는 설계, 즉 인간 요인. 이 모든 걸 검증하는데 단 한 대의 기체로는 이 반복성을 증명하기가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한 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비행 중에 센서 값 하나가 정말 미세하게 튀는 문제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6개월 동안 멈춘 적이 있어요. 와, 6개월이요? 센서 값 하나 때문이에요? 네, 원인 분석하고 부품 교체하고 다시 시험 비행 허가받고 이 과정이 끝이 없어요.
단 한 대의 기체에 의존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전체를 멈추게 하는 단일 장애점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조비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한 거예요. 한 명의 천재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각 분야 전문가 5명으로 팀을 꾸리자. 와, 이거 완전 영화 오션스 11에서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진 팀을 꾸리는 것 같은데요. 1호기는 작전 설계, 2호기는 금고 기술자, 뭐 이런 식으로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FA가 요구하는 수천 개의 시험 항목을 5대의 기체가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오, 그럼 각 기체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호기는 뭘 맡았나요? 1호기는 성능의 한계를 시험하는 뭐랄까 해결사 역할을 해요. 최고속도로 비행하고 급선회 같은 격한 기동을 하고 사람과 짐을 최대로 싣고 얼마나 버티는지 말 그대로 기체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가장 힘든 임무를 맡았네요. 그럼 2호기는 뭘 하나요? 2호기는 인내심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덥고 습한 환경 혹은 영하의 추운 한간에 기체를 몇 주씩 대냥 노출시켜요. 아, 그냥 세워두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모든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특히 EVTOL의 심장인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호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는 방패 역할이겠네요. 전자, 전기 안전성 검증을 맡았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강력한 전자파나 심지어 번개를 맞는 상황을 가정해서 항공전자 시스템이 버텨내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4호기는 약간 독특한데요.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외교관이요? 네. 도심에서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이건 기술 인증을 넘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5호기가 가장 극적인 임무를 맡았군요. 비상 상황과 중복성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위기관리 전문가. 그렇죠. 엔진 하나가 꺼지거나 특정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나머지 시스템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칠 수 있는지를 수백 번 반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요. 이 전략이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효과는 뭘까요?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캘린더 자체를 압축해버려요. 캘린더를 압축한다고요? 네. 보통이라면 성능시험 1년, 환경시험 1년, 전자시험 1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3, 4년 걸릴 일을요. 조비는 이걸 동시에 병렬로 진행해서 이론상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잠시만요. 캘린더를 압축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1년을 1년으로 쓰는 게 아니라 3년에서 4년치의 업무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구겨 넣은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는 없고요. 물론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단일 기체로 진행할 때의 리스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2호기가 저온 테스트 중에 배터리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럼 2호기는 수리에 들어가야겠죠. 네, 그렇죠. 기존 방식이라면 프로젝트 전체가 올스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정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하지만 조비의 시스템에선 2호기가 멈춰있는 동안 1호기는 계속 성능 데이터를 쌓고 3호기는 전자파 시험을 하고 4호기는 소음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요. 부분적인 지연은 있어도 전체 프로젝트가 멈추지는 않아요. 데이터 축적이 중단되지 않는다. 네, 바로 그게 이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치 5개의 엔진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엔진 하나가 꺼져도 계속 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기관인 FAA를 설득하는 데도 효과가 있나요? 오히려 5대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보면서 FAA가 검토할 게 너무 많다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FAA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바로 동일한 설계와 조건 하에서 여러 기체가 동일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 1호기만 어떤 비행기동에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보이면 FAA는 이거 우연히 잘 나온 거 아니야? 조건 바꿔서 다시 해봐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이 만들어진 2, 3, 4, 5호기가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면 FAA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 데이터의 신뢰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재시험 요구가 줄고 수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검토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비의 주장일 뿐 아닐까요? 경쟁사 입장에선 우리는 한 대로도 충분히 정밀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5대는 그냥 돈 낭비다. 저건 기술력이 부족해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한 반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경쟁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기술력 과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운영 성숙도, 오퍼레이션 매추리티의 증명에 있습니다. 운영 성숙도요? 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증이라는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상용화는 요원하거든요. 이 전략 덕분에 조비는 이제 언제 인증이 날지 우리도 모른다고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변수가 없다면 이 시점에 인증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아, 그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리스크 예측 능력의 차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투자자나 사우디, 일본 같은 국가 단위 파트너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차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 차는 F1 레이스에서 99%의 확률로 완주할 수 있고 우리 피트크루는 2초 안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의 차이죠. 와, 후자가 훨씬 더 신뢰가 가네요. 그렇죠. 비유가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최종 목표인 상용화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인증을 빨리 받는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오기체 전략은 상용화로 가는 길에 깔아놓은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요.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TIA에서 최종 형식 인증서 TC를 획득하기까지의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키죠. 네. 둘째, TC를 획득하는 그 순간 이미 5대 실제 운항 기체가 있잖아요. 이걸로 즉시 조종사 훈련을 시작하거나 초기 노선 운항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기다릴 필요가 없군요. 네. 다른 회사들처럼 TC 받고 나서 부랴부랴 양산 라인 점검하고 기체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5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인증, PC를 준비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어요. 생산 공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이미 검증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증 따로, 생산 따로, 운항 준비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비는 인증 이후를 기다리는 기업이 아니라 인증 이후를 이미 준비한 기업이 된 셈이에요.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 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이 단순한 MOU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구체적인 상용화 시간표를 전제로 한 실행 단계의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조비로부터 언제 비행기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eVTOL 산업의 경쟁은 누가 더 멀리, 더 빨리 나는 비행기를 만드느냐의 기술 경쟁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간표와 규제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의 운영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탄 같네요. 맞습니다. 조비의 현재 위치를 최종적으로 정의하자면 이 5기체 전략은 그들이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를 지나서 성공을 전제로 한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장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조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술을 증명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 여러분이 타게 될 항공기를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와... 그리고 현재 eVTOL 산업에서 이 문장을 사실에 기반해서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조비가 항공 인증이라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규제의 산을 넘기기 위해 설계한 병렬 시스템. 이게 어쩌면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산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수많은 예외 상황과 싸워야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나 혹은 상업용 우주여행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려는 다른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이 조비의 전략이 어떤 교훈과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